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의 소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치권이 있는 물건의 입찰하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 유치권 때문에 많이 유찰되었고, 그 해결하는 그 해결에서 얻는 이익이 곧 이 입찰에서 얻는 이익이 되고,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서 이 성공이냐 실패냐의 승부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결정난다. 유치권의 소멸. 이것은 그러면 유치권 이때까지 수업한 여러 차례 나눠서 수업한 유치권과 관련된 수업 중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봅니다. 유치권의 소멸. 자, 어떤 경우에 유치권이 소멸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치권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 점유, 민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점유, 그 사실상의 점유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으로서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점유에 대해서만 따로 제가 한번 수업을 했을 겁니다. 자, 이 점유를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이 합법적이든 또는 불법적이든 그 점유의 상실이 이루어진다면, 점유를 잃어버린다면 일단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뭐 현실에서 잘은 없지만 과거에 왕왕 있었던, 자, 낙찰자가 불법적으로 그 점유를 뺏어오는,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쳐들어가서 유치권자를 쫓아내고 점유를 뺏어와 버렸습니다. 자, 나중에 그 점유 회복 청구의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든, 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불법적으로 뺏었다. 자, 일단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불법 점유 침탈 때문에 유치권자의 점유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점유를 뺏어온다면 기존에 소멸됐던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은, 계속되어 온 것으로 소급해서 그냥 유치권이 인정되겠죠. 그러나 일단 외관으로 점유가 뺏겼다. 자, 그럼 그 시점에서 일단은 그 시점에 소멸한다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 유치권 관련 일을 해보면, 자,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점유를 유지하면서 내 돈을 내놔라, 내 채권을 어떻게 변제해달라 라고 주장하는 것과, 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다시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이 현실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돈을 못 받아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랫동안 끌고 온 이 현장, 그 점유마저 뺏겨서 다시 그 점유를 뺏기 위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치권자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이거 뺏기면 유치권 뺏기니까. 뺏기고 나서 다시 찾아오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길 소송이라 치더라도 너무나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유의 상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치권 소멸에서. 점유는 곧 유치권의 몸통입니다. 자,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의 변제나 소멸 시효 완성.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건물 공사죠. 이 공사비 채권 같은 경우는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3년입니다. 유치권 아무런 조치 없이 만약에 한 5년을 그냥 유치권을 주장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사비 채권, 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유치권도 소멸되겠죠. 원인 채권이 없어지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피담보 채권을 변제, 그냥 돈을 갚아버려도 소멸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잃거나 채권이 소멸되거나, 소멸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제되거나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자, 유치권자 입장에서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입찰하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피담보 채권, 공사의 어떤 채권이 언제 변제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받지 못하고 유치권을 주장해 왔느냐, 이 유치권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유치권 성립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유치권자의 점유가 이 불법 행위로 시작되었을 때는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자, 우리가 처음 수업할 때 말씀드렸는데 유치권의 핵심은 점유입니다. 근데 이 점유가 절대 불법으로 시작된 점유가 아니어야만 점유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법원 입장에서는 유치권자에게 새로운 물권 하나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줍니다. 따라서 그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엄격하다. 기존의 다른 채권자들 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점유를 불법으로 해서 시작한 점유자인 그 유치권자에게 그런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법원으로선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당연히 신의 성실의 원칙이 맞게끔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끔 일반 사회의 통념에 맞게끔 행동했을 때 법은 인정해 주겠죠. 그렇겠죠. 따라서 불법 행위로 시작된 점유는 유치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점유가 불법으로 시작됐는지 아닌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 유치권 소멸의 어떤 경우에 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제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소멸이 되는지 꼭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유치권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할 때. 자, 이거 민법에 있었습니다. 자, 그 민법에 있는 유치권자의 의무 그 위반할 때 보존 행위를 위한 점유가 아니라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멸 청구된다. 자, 유치권자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꼭 살펴보시고 의무 위반을 했다면 소멸 청구된다. 자,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자, 상당한 담보, 여기서 낙찰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매물권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자는 다른 담보를 일단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자, 네가 요구하는 그 채권, 자, 이것을 여기 담보를 줄 테니까 이 유치권의 점유, 그 물건의 점유는 풀어달라라고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 채권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물건에 대한 다툼을 담보를 제공해 놓고 저기서 이제 이 물건에 대한 그 점유가 긴급히 필요할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죠.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보통은 현실적으로 보면 담보까지 제공하고 일단 달라, 돈 줄게, 담보는 저걸로 할게.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럴 때 급할 때 이렇게 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했을 때 이거 뭐 단순한 거죠. 유치권자가 당연히 유치권 포기했는데 뭐 유치권 소멸이 되는 거죠. 자, 보통 이 해결 과정에 보면 유치권을 포기하고 유치권 포기 각서가 있어야 은행에 대출이 됩니다. 그런 시급할 때 어느 정도의 협의를 완성시키고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받아봤는데, 자, 이렇게 포기 각서를 쓰고 나서 다시 다음에 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못 나가겠다. 물론 이제 그렇게 주장할 때는 뭔가 변심이 있었거나 또는 뭔가 채권 이행이 낙찰자와의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을 때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미 포기하겠다라는 어떤 약정서를 썼습니다. 자, 이럴 때는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어떤 신의 성실의 원칙상 포기하겠다고 약정서까지 써줬는데 또다시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건 법원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매 물건을 볼 때 이런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지 또는 거기에 이런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